누구나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가상의 인물. 공정한 관찰자 덕분에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자 러셀 로버츠가 쓴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18세기 도덕 철학자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다시 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미스를 국부론의 저자, 경제학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과 도덕을 탐구한 철학자였습니다. 1763년 스미스는 젊은 귀족의 가정교사로 임명되어 제자와 함께 유럽 대륙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 시절 영국의 상류층 청년들 사이에서는 세상을 배우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 그랜드 투어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스미스는 제자의 인솔자로서 파리와 제네바, 툴루즈를 거치며 당대의 지성인 볼테르, 케네, 튀르고 같은 계몽 사상가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유럽 사회의 변화를 눈앞에서 보며 그는 인간이 단순히 부를 좇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 여행은 스미스의 사유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훗날 그가 남긴 도덕 감정론이라는 위대한 통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자 러셀 로버츠는 바로 이 책에서 멈춰섰습니다. 경제학자로서 그는 오랫동안 수치와 논리로 세상을 분석해왔지만 그 모든 공식 속에는 인간의 마음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잊혀진 고전 도덕감정론을 다시 펼쳤고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단지 이익만을 생각하는 계산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에 공명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의 고백처럼 처음엔 어렵고 지루하기만 했던 이 책은 어느 순간 삶의 본질을 뒤흔드는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하려 하는지, 왜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마음이 아파오는지, 그리고 왜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스미스는 이미 250년 전에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은 그 오래된 통찰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린 책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분명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 탈무드에 등장하는 위대한 현자인 힐렐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줄 것인가?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해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만을 위한다면 다시 말해서 수억 명의 목숨과 자신의 손가락을 맞바꾼다면 당신은 인간이 아닌 괴물이다. 이것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의 두 번째 단계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항상 나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 역시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감정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궁금해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간이 이토록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데도 어떻게 우리 행동은 종종 그렇게 관대하고 고상할 수 있을까? 인간이 남의 일보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본능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 본연의 강한 자기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사심없이 행동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한 가지 답을 한다면 우리가 친절하고 품위 있는 존재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스미스식으로 표현하자면 자애롭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동정심으로 가득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남에게 마음을 쓰고 남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 싫어할 만큼 우리는 이타적인 존재다. 하지만 동시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일보다 내 손가락을 잃는 일에 우리는 더 괴로워한다. 이런 인간의 모순적인 모습이야말로 스미스가 일깨워준 중요한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기적인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단순히 자애심이나 동정심 때문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인간의 여린 힘으로는 자기애가 일으키는 강력한 충동을 이겨낼 수 없다. 조물주가 심어놓은 자애심의 미약한 불꽃도 자기애를 태워 없애버릴 수는 없다. 이런 스미스의 주장을 들으니 다시 의문이 든다. 그의 말처럼 우리 안의 인간애가 그토록 약한데도 왜 우리는 무턱대고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닐까? 스미스는 그 이유를 공정한 관찰자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정한 관찰자란 인간의 상상 속 인물로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이 공정한 관찰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인지 확인해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이다. 즉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지 어떤 행동이 옳은지 판단해야 할 때 우리는 이 인물과 얘기를 나눈다. 공정한 관찰자는 양심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고맙게도 스미스는 이 둘의 차이점을 친절히 알려준다. 양심은 각자의 가치관이나 종교 등의 원칙이 정한 기준에 어긋났을 때 자극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상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스미스는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 이보다는 어깨 너머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인간 대 인간으로 나를 심판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공정한 관찰자는 이성, 원칙, 양심, 가슴속 동거인, 내부인간, 우리 행동의 위대한 심판자이자 결정권자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건드리려 할 때마다 우리의 모렴치한 격정을 향해 깜짝 놀랄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친다. 당신 역시 먼지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나지 않았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추접스러우리만치 이기적으로 군다면 분명 사람들의 분노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오직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서 나 자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미미하다는 것을 배운다. 우리는 공정한 관찰자의 눈을 통해서만 잘못 발현된 자기애를 바로잡을 수 있다. 공정한 관찰자는 때로는 타인을 위해 나의 큰 이익을 양보하는 행위가 적절하다고 알려준다. 또한 아주 큰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아주 작은 피해를 주는 행위가 매우 잘못됐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에게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내가 남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할 수 있다. 공정한 관찰자는 지나친 이기심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훌륭하고 고상한 것이라고 일깨워주는 우리 안의 목소리다. 이 목소리는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 남을 해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분노를 사고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은 여러모로 안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동정심을 갖고 추상적으로나마 남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의견에 대한 스미스의 주장은 이렇다. 우리가 신성한 미덕을 실행하는 것은 이웃과 인류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인류애보다 더 큰 사랑, 더 강력한 애정 때문이다. 그것은
명예롭고 고상한 것에 대한 사랑, 존엄과 위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탁월한 자신의 인격에 대한 사랑이다. 자기애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건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는다.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물론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려는 이유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이웃을 돌보는 감정은 고상하고 명예롭게 행동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정한 관찰자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장발장의 노래에서 깨달은 사실. 한 번은 신과 도덕에 대해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신을 믿으면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들까? 발각될 가능성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확실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런 경우 도둑질을 하거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런 내 의문에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신에 대한 완전한 믿음은 신이 어디선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지. 스미스는 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스스로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혼자 있어서 발각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내가 도둑질하는 걸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나 자신은 지금 내 행위를 지켜보고 있질 않은가. 그러므로 범죄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에도 공정한 관찰자가 나의 도덕적 일탈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게 된다.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역시 그랬다. 장발장은 도망다니는 탈주자 신세였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와 꼭 닮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그 사람이 장발장을 대신해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장발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셈이다.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될 순간을 앞두고 장발장은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되는 건지 고뇌한다. 레 미제라블을 각색한 동명의 뮤지컬에는 후에마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나온다. 장발장은 이 노래를 부르며 스미스처럼 힐렐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나는 누구지? 그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그렇다고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도 되는 것일까? 그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신 다른 사람이 노예처럼 감옥에 갇혀야 한다. 물론 그러한 이기심이 제한적인 의미에선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단순히 따졌을 때 감옥보다는 자유가 더 득이 되는 쪽이니까. 그러나 후에마이를 부르는 장발장은 단순한 이해타산을 거부한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그럼 내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는가? 그토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진정한 장발장 자신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자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장발장은 자수를 선택한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은 단순히 이익과 손해라는 기준에서 따지자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스미스는 물질적인 비용과 이득만 생각하는 근대 경제학의 계산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는 가지 않을 식당에 팁을 주고 자선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하고 언제 헌혈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헌혈을 하고 심지어 아무런 대가 없이 신장을 기부하는 것, 이 모두가 실은 아주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이런 선행에 앞장선다. 과연 왜 그럴까? 심리학과 철학에서는 인간의 도덕성이 타고나는 것인지 학습되는 것인지를 놓고 오래도록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많은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 환경과 문화로부터 배운 것들을 새겨놓는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만 놓고 보자면 도덕 역시 각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말이다.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든 사회심리학자가 조너선 하이트다. 그의 책 바른 마음에 따르면 도덕이 단순히 문화적으로 각인된 감정들의 집합체 그 이상이라는 증거가 점점 늘고 있다. 스미스 역시 인간의 도덕성이 타고난다는 견해 쪽이다. 인간에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간의 도덕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와 반감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공정한 관찰자를 상상하게 된다. 공정한 관찰자를 상상하면 실제로 바르게 행동했는가와는 별도로 이를 통해 강력한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다. 공정한 관찰자를 상상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 이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피하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용감한 행동이다. 그러나 이를 피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다면, 즉,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점점 나아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결점과 습관을 잊고 평생을 방랑하듯 사는 대신 마음 챙김을 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실수를 인정할 때 보이는 것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한다. 극악한 살인자조차도 자신의 행위가 왜 정당한지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나의 철칙, 즉 피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서야 한다. 철칙 속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싶어하며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순간이 나의 철칙이 내뿜는 열기에 꿈쩍도 안 하는 공정한 관찰자를 떠올려야 하는 타이밍이다. 공정한 관찰자를 자주 떠올릴수록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회사에서는 더욱 유능한 직장 동료, 친구에게는 더 훌륭한 친구, 집에서는 더 사려 깊은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인 대화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자기 혼자만 얘기하는 사람을 가끔 본다. 그런데 실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사람들이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부분이다. 사람이란 본래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자기 의견을 입증하기도 좋아한다. 각자 하나같이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대화를 할 때 내 얘기를 하기 위해 상대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상상 속의 공정한 관찰자는 당신의 대화 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할까? 공정한 관찰자를 상상하면 대화라는 행위가 상대의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내 얘기를 쏟아내는 힘겨운 운동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추는 춤으로 바뀌게 된다. 서로 경쟁하듯 내뱉는 독백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진정한 대화로 거듭나는 것이다. 2006년 처음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매주 초대 손님을 인터뷰할 때 나는 지금보다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상대가 대답을 하면 거의 매번 토를 달면서 내 의견을 정확히 밝히는 데 집중했다. 당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지. 난 할 말이 정말 많다고. 다행히 이를 벗어나는데 공정한 관찰자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청취자들이 내가 말이 너무 많다고 종종 불평했기 때문이다. 나는 청취자들의 생각이 옳다는 걸 깨달았고 그 후 나 자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었다. 초대 손님들에게 시간을 더 주고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하자 프로그램은 훨씬 더 좋아졌다.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가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에 부당하다며 마음껏 화를 내곤 한다. 스미스는 그럴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조언한다. 혹시 내가 정의로운 십자군이 아니라 단순한 투덜이로 보이지 않는가? 짜증과 화가 솟구칠 때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부당하다는 느낌에 불을 붙이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찾게 해줄 것이다. 일전에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둘만의 시간을 위해 미팅 시간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의아해하며 이렇게 물었다. 당신 내가 보낸 이메일 안 읽었어? 새로 정한 미팅 시간이 내가 애들을 보겠다고 했던 시간이었다. 아내의 이메일을 읽긴 했는데 정작 미팅 시간을 바꿀 때는 잊고 있었다. 바보가 된 느낌이 들었다. 아내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말했다. 미팅 시간 다시 정하면 되지. 별일 아니잖아. 하지만 내겐 별일처럼 느껴졌다. 미팅 시간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게 당황스러웠다. 순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상황에 내가 얼마나 언짢아졌는지 아내가 알아야 한다는 마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5분 뒤 다행히 공정한 관찰자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나는 아내에게 못되게 굴었다. 실제로는 이메일에 대해 잊어버린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당황했는데 마치 아내에게 화가 난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공정한 관찰자에 대해 조금만 더 일찍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뒷자리에 탄 친구처럼 실제 그 상황에 관찰자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내 분노를 잠재워 주었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화를 내는 대신 미팅 시간을 다시 조정하지 않고도 애들을 볼 수 있을지 아내와 의논했을 것이다. 조금 늦었지만 공정한 관찰자를 생각해낸 나는 실제로 아내와 그렇게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일상에서 사람을 쓰고 관리하는 일은 다반사다. 잔디를 깎거나 집을 청소할 때 혹은 고장난 곳을 수리하기 위해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 회사라면 직속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를 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사 무례하거나 사려 깊지 못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일단 믿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과연 공정한 관찰자도 그렇게 생각할까? 공정한 관찰자는 나를 친절하고 사려 깊은 상사로 볼까? 아니면 그릇이 작은 상사라고 생각할까? 내 평생에 걸친 업, 즉 인생이라는 업을 더 잘 해내고 싶다면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를 기울이면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무엇이 진짜고 지속되는 것이고, 무엇이 가짜고 스쳐 지나가는 것인지 기억해낼 수 있다. 공정한 관찰자에 대해 생각하면 현실 속의 관찰자와도 상호작용하면서 당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다 좋은 일이다. 스미스는 이런 결과가 아주 큰 만족을 준다고 재차 강조한다.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잘 살폈을 때 얻는 즐거운 부수익 정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스미스의 주장처럼 실제 우리는 인생의 평온함과 침착함, 행복까지 모두 얻을 수 있다. 네, 지금까지 러셀 로버츠의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조용한 바닷가를 거닐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날 해안가에는 썰물에 밀려온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널려 있었죠. 소녀는 불가사리 하나를 들어 조심스럽게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깟 불가사리 한 마리 바다에 던져서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니? 그러자 소녀는 또 다른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저 불가사리에게는 변화가 생겼잖아요. 러셀 로버츠가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것 아닐까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대한 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아주 작은 선의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즉 내 안의 공정한 관찰자, 그리고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불가사리 하나를 바다로 보내주는 작은 선의 움직임이 조용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